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 되겠죠? 힘드시지만 열심히 지원해주고 잘 키워보도록 합시다. 같이 키워나가는 캠페인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같이 키워나가는 캠페인 많이 참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가 있죠? 카페에 들어와서 서로가 생각들을 좀 공유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영재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행동 특성입니다. 과학영재. 영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영재의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 과학영재들은 어떤 공통적인 행동 특성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과학영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시작해가지고 과학영재 교육원이라는 데가 여러 교육청 부서도 있고요, 대학도 있고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또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제 과학고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영재학교라는 게 있죠. 서울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총해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8개의 과학영재 고등학교가 있어요. 과학영재고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과학영재, 어릴 때부터 이런 과학영재들은 어떤 공통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느냐. 엄마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 아이는 앞으로 이런 분야의 과학영재로 클 수 있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서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만 제가 추려가지고 여러 개가 있지만 그 3가지, 대표적인 3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사물 관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 우리가 과학하면 주로 이제 자연과학을 주로 얘기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연과학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첫째,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우리가 들판에 나가거나 공원에 나가거나 어디를 가도 우리는 사물을 보게 돼 있어요. 사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거죠. 다 우리를 둘러싸게 된 모든 게 다 사물이고 자연 환경이에요. 예를 들면은 흙에 관한 것도요. 그다음에 날씨에 관한 것도요. 그다음에 뭐 햇빛에 관한 것도요. 그다음에 뭐 모든 건물에 관한 것도요. 다 사물이죠. 이런 사물을 보고 다른 아이들은 발견하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찾아낸다는 거죠. 나무가 보면은 잎사귀가 있잖아요. 나무에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있어요. 그 줄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그 나무의 안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잎사귀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초록색을 띠고 있는지, 그리고 가을이 되면 왜 저렇게 빨갛게 되는지, 뭐 낙엽이 되면 빨갛게 되고 예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관심사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엄마, 왜 저렇게 단풍이 드는 거지? 왜 저렇게 나무잎이 저렇게 되는 거지? 또 흙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흙은 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면은 찐덕찐덕해지는 거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벽돌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전부 다 또 바닷가에 놀러 가면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래에 관한 것, 파도에 관한 것, 바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찰의 대상이죠. 이런 사물에 대한 관찰, 사물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거기서 뭔가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우리가 과학영재 아이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과학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과학도가 된다거나 그럴 때 탐구력이라는 걸로 발전하죠. 탐구력. 어떤 거를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비밀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바로 과학영재.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는 유독히 그렇다. 뭐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그런 거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거를 얘는 꼭 그거를 이렇게 찾아내서 엄마한테 물어본다거나 호기심을 얘기한다. 그런 거는 우리가 과학영재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 특성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이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자연과학, 자연현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그게 노벨상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행동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만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영재 그러면요, 수학도 있고요, 물리도 있고요, 화학도 있고요, 생물도 있고요, 정보과학도 요즘엔 있어요. 정보과학. 그래가지고 아주 다양해. 뭐 더 어떤 그 과학영재 교육원에는 지구과학 분야도 있더라고요. 지구과학.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는데, 자, 수학과 과학이라는 분야는 1차적으로는요, 사실 창의성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논리적인 것이 필요해요. 수학을 풀어나가려면 논리가 없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물리나 화학을 배우려면요, 수학이 기반되지 않으면 안 돼요. 수학이 없이 물리가 있을 수 없고 수학이 없이 과학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굉장히 잘했다고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런 자서전이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은요, 수학이 영 부족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많이 물어봤다. 자기가 수학을 못하는 거를 친구에게 많이 물어봤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 거 보면 대단히 훌륭한 과학자들도 정말 수학에 있어서 부족한 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라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수학이 따로 있고요, 과학을 전공하는 과학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인 것이 필요해요. 논리가 뭡니까?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분석하는 능력이에요. 쪼개야 돼. 잘 쪼개고 그 쪼갠 하나하나를 가지고 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를 이렇게 구슬을 꿰는 거죠. 이렇게 진주를 꿰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서들을 연결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큰 모형이나 이론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논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논리와 창의가 연결해야 돼요. 이 창의와 논리, 자,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이들이 보이는 것은 바로 독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적이고 독특한 생각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네 방식대로 풀어도 된다. 어떤 데 가면 꼭 선생님이 하는 방식대로만 하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요즘은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방식은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수학 문제를 풀어도 과학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특성, 그런 행동적인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바로 과학영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자기의 생각을 전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학이라든지 물리, 화학, 생물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그래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창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해. 이게 바로 뭐냐면 독특한 사고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독특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그냥 무난해요. 남들이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요. 남들이 하는 건 따라가는데 과학영재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집해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낸다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행동 특성을 보느냐 하면요, 바로 과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과제 해결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과제 집착과 해결이에요. 우리가 과제 집착력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들어봤죠. 과학영재 아이들은요,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과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과제에 집착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들 보면은 우리 아이는 정말 과제 집착력이 높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제 집착력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과제에 집착만 해서 안 되고 그 집착의 결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과제를 해결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다 필요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논리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해결할 때 두 가지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정리정돈해서 정말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 때는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과제 집착력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과제 해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 집착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과제 집착력만 있으면 사실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과제 집착력 플러스 해결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과제 해결력. 그래야만이 그 해결된 것이 바로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제 집착력, 과제 해결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영재 아이들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과학 분야의 영재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요. 사물 관찰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결국에는 탐구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한다. 이게 바로 창의력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제 집착력이 높고 그리고 과제 해결력까지 간다. 그러니까 과제를 집착해서 그걸 결국엔 해결하는 데까지 이른다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 볼 때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능력들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아이들은 과학 분야에 굉장히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